오늘 발표 드릴 거는 사실 디지털 포렌식이 뭔지 하고, 작년에 일명 최순실 태블릿 PC라고 알려진 거에 조작 의혹이 굉장히 많이 일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조작했다기보다는 사용상의 어떤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조작이 되었다는 게 있어서 그걸 다 규명하는 과정을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 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이 뭘까를 보면은 디지털 기기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과거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추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그냥 삭제된 데이터 복구라든지 뭐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이외에도 굉장히 그 사람의 행적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또는 누구하고 애인 관계인지 다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서 디지털 데이터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디지털 데이터의 특성 때문에 좀 유의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분석 절차, 이렇게 디지털 포렌식은 나름대로 절차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절차에서 법적인 어떤 문제가 개입하게 되면은 우리가 디지털 포렌식을 잘못함으로써 어떤 특정한 사람의 누명을 씌운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분석을 해야 되고, 잘못 분석을 함으로써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극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도 디지털 기기 다 쓰잖아요. 그죠? 다 쓰니까 마치 다 아는 것 같은 착각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누군가에게 누명을 씌웠다라는 주장, 또는 누명을 썼다는 어떤 주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좀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죠? 네. 자, 몇 가지, 또, 강의니까,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은, 디지털 데이터를 왜, 분석을 해야 되는가 보면은, 근본적으로는 정보 기록입니다. 디지털 데이터라는 게. 종이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이에 적혀져 있는, 글자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건 아니에요. 다른 건 아니고, 단지, 이 디지털 저장 매체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뿐이고, 담고 있는 내용은 이 종이에 있는 글씨, 이 문자하고 다를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종이에 있는 거는 다 읽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한문 자유자재로, 혹시 한문학과 혹시 없으시죠? 한문 자유자재로 못 읽습니다. 그 한문에 있는 거는, 내용을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전공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는 이제 그걸 이렇게, 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데이터도, 영일의 빅티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보면은 보이죠.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글자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영일의 빅티얼이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인다 해서 비가시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석을 하려면 반드시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내용이 제대로 해석하는지를 또 사람이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문을 갖다 해독하려면 한문 전공자의 도움을 받듯이 디지털 데이터를 해석하려면은 그거를 전공한 사람, 여러분들도 교육만 받으면 이제 전문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정보부를 전공하고 했다 손 치더라도 이 디지털 데이터를 또 이 바이너리 디지털 BTR 관점에서 본다면 해석을 못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비가시성 특징 때문에 전문가가 분석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고 법에서도 비전문가가 하는 거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뭐 디지털 데이터 혹시 데이터 조작해 보신 분? 문서 조작 그런 거 안 하시나요? 제가 옛날에 그 회사 다닐 때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나 출장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는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 출퇴근 카드를 찍고 들어가야 되는데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이렇게 야근을 했다는 실적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 경험 없으세요? 별로 다들 착하시네요.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이에 적혀져 있는 문서도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 데이터도 똑같이 조작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어떤 데이터더라도 어떤 게 정보라도 조작은 가능하죠, 그죠? 근데 유난히 디지털 데이터는 그런 특별히 교육받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클릭 몇 번을 조작이 굉장히 쉬운 거죠. 근데 그래서 증거를 조작하려는 시도가 꽤 있어요.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범인 이제 보통 용의자나 피의자가 데이터를 조작을 하면은 그거는 수사관이 조작을 규명해야 됩니다. 그게 수사관의 의무죠, 그죠? 수사관의 의무인데 만약에 수사관이 조작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조작했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디지털 데이터의 조작의 위험성 때문에 수사기관이 데이터를 뭐 수집해서 이제 분석하는 과정에 조작이 없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정보보호 시간에 전공을 했으니까 해시함수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해시함수 말고 뭐 전자서명 뭐 이런 것도 들어봤겠죠, 그죠? 전자서명 같은 거를 하는 게 좀 더 그 안전한 방식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이 PKI가 잘 갖춰진 곳에서도 그걸 아직 안 써요. 보편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이 데이터를 수집한 이유는 변조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아주 쉽게 여러분 해시함수 있죠, 그죠? 해시함수 누구든 쓸 수가 있습니다. 해시값을 계산하는 거죠. 데이터 수집하고. 근데 그걸 안전하게 보관해야 된다는 게 보관해갖고 법정에 제출할 때 그 데이터, 원래 데이터, 법정에 제출된 데이터하고 수집 당시에 계산할 때 해시값하고 계산해서 일치하면은 무결성이 입증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이터도 변조하고 해시값도 변조하면 어떻게 되냐, 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해시값을 종이에다 기록을 해놓는 거죠. 시간이랑 해서 서명을 받아놓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아주 물리적인 어떤 우리 전통적인 어떤 방식과 이 온라인에서 있는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무결성을 입증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들 혹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PC에 파일이 몇 개 있는지 세본 적이 없으시죠? 당연히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뭐 1TB를 기준으로 해갖고 1TB에 뭐 1MB를 하나로 한다 그러면 얼마 정도 한 100만 권 이상의 책이 있는 거랑 같습니다. 책이랑. 그럼 거기 있는 걸 다 압수해갖고 분석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프라이버시가 송두리째 이렇게 아마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특히나 남자들은 굉장히 좀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외국에는 그런 건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저장 매체 데이터를 압수할 때는 범죄와 관련된 것만 선별해서 압수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좀 선진적인 어떤 거고 외국에는 그런 거 아직까지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 이 선별 압수, 범죄하고 관련된 데이터만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 메일은 다 쓸 거라고 생각이 들고 혹시 지메일 쓰시는 분 있어요? 지메일? 꽤 많네요, 그죠? 텔레그램 혹시 쓰시는 분? 텔레그램? 그 가입자가 없어서 잘 안 쓰시죠, 그죠? 그런데 제가 어디더라? 민주당에서 뭐 저하고 뭐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서 쓰자고 텔레그램을 쓰더라고. 이 사람들 좀 정치인들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죠? 왜 거기다 쓸까? 뭐 다 해보면 알겠죠, 그죠? 문제가 있을 때 압수수색을 안 당한다 하는 겁니다, 그죠? 자, 데이터가 이제 클라우드에 있으면은 그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문제는 그렇게 이 클라우드 세상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압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원격 있는 데이터를 압수할 때는 법률적인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국가가 어떤 사건, 범죄자라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받아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장이라는 건 어찌 보면은, 국가가 특정인에게 폭력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줍니다. 그래서 영장은 장소하고 시간을 갖다 한정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 사이버 공간상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줄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기 있는 뭐 PC에 여기 압수수색 됐다 그러면 저기에 있는 PC를 가져다 조사하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사이버 공간상에 있는 거를 압수수색할 수가 있는가?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네이버 메일을 쓰시는 분 혹시 있나요? 네이버 메일? 다음 뭐 이런. 그 사람들은 이제 실제 네이버라든지 다음에 가서 압수수색을 하면은 이제 압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외국에 있다. 구글 얘기를 했죠. 외국에 있다 그러면 외국에 가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어요. 사법 관할권이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이 앞으로 사이버 공간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결 방법은 없는 건 아니죠. 또 이렇게 또 다른 방법을 써갖고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법률적인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이제 판례에 의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했을 때 그것이 갖춰야 될 요건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옛날 판례가 많지는 않지만, 국가보안법 관련된 사건에서는, 증거가 다 디지털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일반 여러분들이 살인사건이라든지, 이런 폭행사건, 이런 것들은 기껏 있어봐야 스마트폰하고 CCTV 정도면은 디지털 데이터이고 또 다른 어떤 물리적인 증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공안사건, 특히나 국가보안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상범위거든. 머릿속에 있는 거를 예전에는 그냥 종이로 해서 인쇄해서 나눠주고 태워버리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이 사이버 공간상의 데이터를 놓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다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가 유일한 증거예요. 그죠? 그래서 많은 부분이 국가보안법에서 디지털 포렌식 관련된 판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1심에 간첩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조작 사건은 아니었다. 아직 여러분 요즘 이제 조작됐다고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실제 그 사람이 자백했다고 인정을 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조작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거기서 몇 가지 이제 요건이 나왔습니다. 법정에 제출될 때는 이렇게 디지털 형태로 아직까지 제출 안 돼요. 어떤 형태는 이렇게 종이 문서로 하는데, 디지털에 있는 데이터를 출력해서 종이 문서를 내거든요.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이제 판결문에 보면은 디지털 기기에 있는 데이터하고 출력된 문건이 동일해야 된다. 이런 요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해야 된다. 이런 요건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렇게 디지털 데이터의 특성 중에 대표적인 게 비가시성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했죠.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 디지털 포렌식 한 사람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증거 분석 보고서를 쓴 것만 인정해야겠다는 거죠. 그리고 사용한 도구, 분석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문가를 하더라도 눈으로 봐서 이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용한 포렌식 도구에 대한 신뢰성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문구에는 그 인케이스라는 디지털 포렌식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믿을만하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포렌식 도구에 대한 신뢰성을 요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이제 믿을만한 도구냐 이것도 이제 법률적인 쟁점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진정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CSI 같은 거 보면은 범죄 현장에서 사진 많이 찍죠, 그죠? 그리고 뭐 라벨 같은 거 1, 2, 3, 4 붙여놨고 사진도 찍고 그러는 걸 많이 봤을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가 범죄 현장에서 수거한 거라는 거를 입증하기 위한 겁니다. 그죠? 범죄 현장이 없이 도중에 뭔가, 제가 좀 나쁜 거니까 증거를 만들어서 끼워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어떤 절차적으로, 그 수사관이 수집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하자가 없어야 돼요. 하자가 없고 처음 범죄 현장에서부터 법정 제출 때까지 어떤 과정, 변정 과정을 다 규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를 진정성이 유지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걸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체인 오브 커스터디라고 해서 관리 과정에서 문서와 실제 데이터의 연결 고리를 가져가면서 전혀 어떤 본질적인 훼손이 없었다라는 걸 갖다가 입증하는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디지털 포렌식에서 요구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사실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디지털 포렌식인데 재작년이었겠죠. 재작년에 이제 JTBC에서 태블릿 PC를 하나 입수를 하고 거기에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사진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일반인들이 접속할 수 없는 대통령 연설문들이 있었다. 그래서 일명 최순실 태블릿 PC가 뭐 이렇게 어떤 국기 문란 사건의 어떤 강력한 증거로서 제출이 됐습니다. 그게 제출되고 이제 1년 후쯤에 재판 과정에서 그 태블릿 PC를 분석을 해갖고 법정에 증거를 제출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 측에서 그 태블릿 PC에서 포렌식 분석한 보고서를 가지고 조작했다라는 증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작년에 조선 월간조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근데 그것만 보면은 정말 조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JTBC가 입수한 후에 이상한 파일들이 막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컴퓨터를 써봤기 때문에 파일 보면은 파일 해서 우클릭을 하면은 시간값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언제 생성되고 언제 수정됐는데 아마 2016년 10월 18일쯤에 입수가 되고 24일쯤에 10월 24일쯤에 특검에 제출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변경되면 안 되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생성되고 또는 수정된 흔적이 있더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건 조작이 됐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근거로서 사용이 됐습니다. 포렌식 분석 보고서 자체를 보고 그래서 JTBC도 자기들이 특별히 방어할 논리는 없고, 그래서 저보고 좀 이렇게, 입증해 줄 수 있느냐. 사실은 그것보다는 디지털 포렌식이 어떻게 이루어진 소개를 해달라고 하면서 자기들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저도 한번 생방송에 나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지만, 포렌식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분석을 좀 시작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디지털 포렌식은 그 데이터가 어떻게 생성됐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거가 아닌, 이미 남들이 내오는 보고서를 보면서 그걸 가지고
의혹 제기에 대한 해명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최순실이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최순실 사진이 있었다. 그 사실 정도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본질적인 뒤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굳이 뭐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단 하나만 알면 좋겠는데 디지털 기기, 디지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동작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대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구현된 대로, 만들어진 대로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상하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데이터인지 또는 소프트웨어가 자연스럽게 남기는 흔적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간혹 그 데이터가 보고 이상하네, 논리적으로 안 맞네, 그래서 이거는 조작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말고 제가 옛날에 한 사례 중 하나가 블랙박스 영상이 있습니다. 혹시 차에 블랙박스 다 달고 다니시나요? 좋은 블랙박스를 달고 다니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간혹 이렇게 이 블랙박스가 이제 차 충돌하면 순간적으로 정전이 있어요. 저기 차에서는 정전이 있는데 그 순간에 그 촬영된 게 싹 지워져 버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백업을 해놓지 않으면은 이게 중요한 순간에 데이터가 날아가는 아주 이렇게 안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에 블랙박스 영상을 이제 분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파일의 생성 일자가 2099년도로 파일 생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 측에서 이거는 그 피해자가 데이터를 조작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판사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저에게 조사를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똑같은 기종의 블랙박스를 가져다가 보니까 디폴트 생성 시간이 그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래 그런 거였지 사람이 조작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아주 쉽게 규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태블릿 PC도 비슷한 논란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봐서는 굉장히 의심이 갈 만한 내용들도 일일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결혼하신 분들 혹시 자녀가, 친자가 의심스러운 그런 해서 혹시 DNA 검사해 본 적 없으시죠? 그죠? 거기서 DNA 검사하면 다 믿어요. 그죠? 왜냐면은, 괜히 그 과학적인 분석이니까 나는 모르지만 확실하겠지 하잖아요. 그죠? 디지털 포렌식은 다 안 믿어. 왜냐면 여러분들 다 써보고, 이거 내가 써봐서 다 아는데, 그런 어떤 착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취지로 또 어떤 정치적인 의도도 있었고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가지고 해석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의 어떤 그 재현 과정 같은 게 좀 필요를 좀 했었고요. 그죠? 그래서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를 규명을 하려고 하면은 같은 기종, 같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 당시에 사용했던 태블릿 PC를 가지고 분석을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가지고 확인해보고 내 스마트폰이 이러니까 이건 조작됐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굉장히 잘못된 그리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아니면 자기 스스로는 맹신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내용을 몇 가지만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 뭐였냐면 드레스덴 연설문.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연설했던 연설문이 이 태블릿 PC에 있더라. 근데 그 연설문이 그 상대방에서는 그 연설문이 조작되었다고만 느낀다면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근데 파일이 그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이 언더바 .htwp로 돼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좀 이상한 파일명 자체도 좀 이상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얘기를 좀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논란은 그거를 여러 번 파일이 JTBC가 입수한 후에 히스토리 정보로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조작의 어떤 증거로서 사용을 좀 하기 일단 강력하게 이제 제기를 좀 했습니다. 뭐 이런 건 뭐 특별히 이제 의미가 없는데 그럼 맨 먼저 이제 하는 왜 언더바 .htwp로 있었느냐라는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파일이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실험을 그래서 그 Gmail에서 이렇게 메일에서 다운로드 받은 거 있습니다. 근데 다운로드 받았는데 태블릿 PC에는 Gmail을 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었고 또는 이메일을 보는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웹브라우저에서 그 웹메일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세 가지가 있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애플리케이션 하나만 놓고 이제 실험을 했던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메일과 지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운로드한 파일명이 그대로 적혀요. 적히는데 문제는 그 웹브라우저, 그 당시에 웹브라우저, 지금 웹브라우저 보면 파일이 제대로 다운로드 했는데 근데 이 당시에 걸 해보니까 유니코드인 경우에, 그러니까 아스키가 아닌 유니코드인 경우에는 그게 언더바로 그냥 체인지를 해버려요. 그 당시 초기 버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htwp로 하고 동일한 파일을 두 번째 하면은 언더바에다가 이제 1을 2, 3, 4 붙여가면서 다운로드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일명에 대한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죠? 저렇게 언더바 .htwp로 되더라. 그리고 굉장히 쉽게 규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뭔가 이렇게 분석을 한다 그랬을 때는 가능성을 우리가 어떤 그 데이터가 저장되는 가능성이 일반인들은 그냥 이메일이니까 당연히 이메일 첨부 파일이고 첨부 파일이라 그러면은 애플리케이션을 했겠지 라는 선입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세 가지 방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실험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죠?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 해갖고 파일이 굉장히 또 보면은 언더바 .htwp라고 동일한 것의 파일이 1번부터 그 6번까지 총 7개의 파일이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데 조금 생성 시간, 수정 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나죠. 그죠?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나는 거를, 요거는 그 경향신문의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요거를, 이런 파일을 보는 사람이 한 7명 정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데이터 수정해서 올리고 다시 또 올리면은 또 내용 확인하고 또 다시 하고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번호가 쭉 0부터 1까지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를 볼 수가 있는 거 해서 요 2014년 3월 27일 7시부터 7시 27분 사이 한 7분간 정도에 계속 연속해서 다운로드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요건 이제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디지털 폰식 분석 보고서에 보니까 시간이 열람한 시간이 2018년 아침 7시로 돼 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JTBC는 오후 4시부터 보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가 디지털 데이터를 조작한 강력한 증거라고 이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정말일까? 근데 금방 반복됐죠. 그죠? 여러분들 보면 이제 그 UTC 시간 다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 창피하다고 손을 안 들고 있지 않고 다 아시죠? 그죠? 우리나라는 UTC 타임, 기준 이제 영국 그 그린치 천문대를 지나가는 자우선을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9시간 빠르죠. 그죠? 9시간 빠른데, 이 태블릿 PC에는 거의 대부분의 그 디지털 기기들은
타임을 갖다가 그냥 UTC 제로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설정을 봤을 때 다 한국 시간을 설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시간을 볼 때 애플리케이션 운영체제에서 시간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뭐 플러스 9로 해서 해주는데 특별히 이걸 한 컴 파일 이렇게 한 컴 오피스 파일을 태블릿 PC에서 보게끔 해주는 이 당시 뷰어가 한 컴 뷰어가 있었습니다. 뷰어가 있었는데 이걸로 열면은 거기에 히스토리라는 DB가 생겨요. DB가 생기고 거기에 열람 시간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열람을 하면은 그 파일의 열람 시간이 바뀌잖아요. 그죠? 고개 끄덕인 사람은 모르면서 끄덕인 거예요. 그죠? 옛날 그 운영체제, 윈도우 XP는 열람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윈도우 7부터는 열람 시간이 안 바뀌어요. 그것도 하나의 특징이 좀 있는데, 안드로이드 여기서는 유난히 한 컴 뷰어로 열람을 하면은 열람 시간이 안 바뀌고, 이렇게 히스토리한 데이터베이스에 열람한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UTC 제로로 아스키로 박혀 있어요. 아스키로. 그러니까 그거를 해석해주는 요 분석했던 것이 이제 그 파이널 데이터라는 곳에서 개발한 파이널 모바일이라는 그 소프트웨어를 분석했는데 그냥 UTC 제로로 있는 거를 특별히 해석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출력을 했던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사람이 이거는 잘못 해석했다고 판단을 하고 돌려서 해석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보정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보고서로 나가버린 거죠. 그거를 국회의원이 알고 국정감사에서 떠들다가 망신당했었습니다. 그죠? 망신당한 사례가 있었죠. 그죠? 저게 시간이 이제 UTC 제로로 지키는 실험을 한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열람 시간이 또 어떤 사람들은 왜 파일이 그러면 underbar.html, underbar1.html 순서로 쭉 이렇게 다운로드 안 되고, 이 순서가 뒤바뀌었느냐 하는데, 그거는 열람한 시간이 뒤바뀐 거고, 사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여기 다운로드 시간이거든요. 다운로드 시간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람 시간도, 접근 시간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는, 이런 태블릿 PC로 실험을 하지 않고 단지 보고서만 보고 얘기했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아마 봤는데, 아마 댓글 같은 거 자세히 들여다보시는 분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최순실 태블릿 PC라는 거 어떻게 아냐는 거죠. 사실 모르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안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건 젠전 태블릿 PC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강력한 증거로 나오는 게, 최순실이 찍힌 셀카 사진이 있었어요. 셀카 사진. 그러면 이게 셀카 사진인지 또는 정말 그냥 정상적으로 찍은 사진인지 어떻게 규명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만 여러분들 아마 분석을 해보지 않았지만 셀카로 찍었을 때 화면의 해상도, 사진 해상도하고 이 정상적으로 찍은 카메라 해상도가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태블릿 PC 중첩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중첩되지 않아갖고 어떤 건 셀카였고 어떤 거는 후면 카메라로 찍은 정면 카메라로 찍었는데 후면 카메라로 찍었는지를 쉽게 규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좀 요거는 설명이 좀 깝깝하긴 한데, 굉장히 많은 사진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진.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 최순실 관련된 사진은 한 7여 장분이 없고,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사진이 있는데, 그러면 이건 최순실 거라고 믿지 못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정하는 과정에서 뭐 썸네일이라든지 이런 것 좀 규정을 좀 했습니다. 뭐 썸네일이 들어가는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했었고, 요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썸네일이 생성되는 시간이 이렇게 썸네일, 또 하나가 뭐냐면 썸네일이 들어갔던 생성 시간이 JTBC가 입수한 후에 최종적으로 변경 시간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JTBC가 조작했다는 증거로 좀 제시를 했죠. 근데 여러분들 어떤 DB 같은 게 있으면 최초 생성 시간이 있고 계속 어펜드 되어 가는 경우에는 추가만 되니까 수정 시간이 마지막에 어떤 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모르고 그냥 데이터 시간, 생성 시간, 수정 시간 이거니까 이때 수정이 됐구나 라고 전체가 다 그렇게 됐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굉장히 뭐 별 내용이 아니었으니까 넘어가죠. 그죠? 하고, 굉장히 뭐 여기 있는 사진을 안 넣었는데, 김수민이라는 사람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선거 운동했을 때 그거 했던 거, 그 SNS 홍보 담당하는 사람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사진이 여기 들어가 있었어요, 사진이. 그것도 53장이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최순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사진이 53장이나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최순실 게 아니라는 또 증거로 이제 사실은 저도 최순실 거라는 뭐 하는데 어쨌든 그런 증거를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만 들어가 있던 사진의 내용이 뭐냐면은 .dbwar이라는 거에 그 사진이 52장 있었고 .db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 써보면 다 아시겠지만 연락처에 사람 내용을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거 집어넣으면은 사진이 뜨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그 연락처에 들어가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게 연락처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파일이 contact2.db예요. 그리고 db-war이라는 거는 임시 파일입니다. 임시 파일. 저널링 기능을 위해서 쓰는 건데 거기에 52장이 들어가 있어요. 52장이 들어가 있는 건 잘 모르겠어요. 임시 파일이기 때문에 모르는데 왜 이 당시에 여기에 사진이 들어갔을까를 좀 규명할 필요성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당시에 갤럭시 탭에는 사진을 일부러 그 연락처 집어넣으면서 사진을 집어넣지 않으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좀 애를 먹었는데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죠? 뭐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아까 지메일 쓰신다고 했으니까 구글에 프로필을 설정해 보신 분 혹시 있어요? 여러분 프로필? 여러분 있으시네요. 프로필에 구글 이렇게 아이디 만들고 이제 프로필에 사진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메일에도 여러분들 프로필 집어넣어서 자기 사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혹시 그렇게 넣어보신 분? 여러분들 별로 미녀들인데 별로 자랑을 안 하시네요. 그래서 자랑 안 하시는데 그렇게 사진을 집어넣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김수면 사람은 지금도 이렇게 해보면은 사진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김수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지메일인데 지메일에 연락처를 추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지메일 연락처를 추가를 해놓은 다음에 이 스마트폰으로 그 연락처를 동기화를 하게 되면은 그 상대방의 사진이 여기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들어온 걸로 보입니다. 실제 실험해보니까 이렇게 들어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쉽게 규명을 좀 했었죠. 그죠? 이건 저희가 실험한 내용들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검찰 보고서에 보면은 뭐 바이너리 데이터가 있어요. 바이너리 데이터. 그러니까 상대방의 주장을 어떻게 주장하냐면은 카카오톡 메시지인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암호화해갖고 법원에 제출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암호를 이게 암호 데이터냐 아닌지 데이터만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쫙 봤더니만 아니에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바이너리 데이터인데 숫자가 랜덤에 보면 이건 암호일 가능성이 높은 거. 그렇다고 해서 암호일 가능성이 없는데
뭔가 특별한 숫자 데이터가 많이 나타나면 이건 분명히 아무 데이터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보니까 특별한 뭐 0이 많다든지 포맷이 있다든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쉽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갖다가 입증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랜덤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이건 뭐 아무 데이터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볼 수 없으면 다 아무 데이터로 주장하죠. 그죠? 혹시나 베이스 64로 인코딩한 데이터 혹시 보신 분 있어요? 베이스 64가 뭔지 모르시는 분? 쑥스러워서 손을 안 들으세요. 이 바이너리 데이터를 아스키로 바꾸고 그거를 이메일로 첨부해서 보내는 경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게 옛날 이제 이메일들은 이제 텍스트만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용도 많이 쓰는데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인코딩한 데이터가 자기가 해석할 수 없으니까 아무 데이터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혹시 여러분들 이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굉장히 크리티컬한 거였는데 JTBC가 입수한 이후에 파일이 한 1000몇 개가 생성됐대요. 1000몇 개가. 그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내용을 봤어요. 그죠? 굉장히 작은 데이터들이 쭈르륵 생성돼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뭘까?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는데 뭐냐면은, 이런 경로, 뭐 드랍박스 밑에, 이런 정도의 몇 바이트 스타트가 언제고 엔드가 얼마였다. 뭐 이런 데이터들이더라고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켜고만 있더라도 자동적으로 생성돼서 쭉 쌓이는 그런 데이터였어요. 그죠? 근데 단지 이제 이런 내용은 다 가리고, 그죠? 다 가리고, 파일이, 1000몇 개가 생성됐기 때문에, 특정 기관이 뭐 데이터를 갖다 삽입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파일들을 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그랬더니만, 다른 스마트폰 가지고도 조사를 해보니까 비슷하게 생성이 많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뭐 별 내용도 아니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로그 비슷한 데이터여갖고 켜져 있기만 하면 생성되는 그런 데이터였다는 사실을 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또 뭐냐면은 이 데이터 보면은 카카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애플리케이션을 딜리트가 되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설치되는 그것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쫙 보여요. 그죠? 근데 그래서 마치 JTBC가 데이터를 애플리케이션을 막 삭제하고 다시 설치하고 그렇다고 막 주장을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뭐냐면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사용하면 이 스마트 이렇게 태블릿 PC에서 그것들을 사용 기록 몇 번 열람을 했는지를 남기는 것이 있었어요. 그럼 과거의 것들은 이제 지우고 새롭게 추가를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내용들을 마치 시간값이 이제 뭐 조작됐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별거 아니었고, 그죠? 이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미리 첫 번째를 하고 다시 두 번째로 했다면 시간이 뭐 딜리트가 되는 것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규명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자동 로그인이라서 하는데 또 하나가 또 뭐냐면은 MP4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됐어요. 요거는 정말로 JTBC가 가지고 있을 때 생성이 된 파일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봤더니만 아마 교육용 가상 이렇게 현실 같은 거를 보여주기 위한 교육용 소프트웨어 같은데 좀 이상해요. 뭐냐면은 그 앱을 최초로 구동시키면은
동영상 파일이 하나 생겨요. 그래서 맨 처음 분석했을 때 이제 저희는 그냥 생기니까 인터넷 다운로드 이 앱을 구동하면은 자동적으로 설치되는가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건 이제 지적을 누군가 그렇지 않다 막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확인해 보니까 이 애플리케이션을 최초로 이제 배포될 때 .apk 파일로 배포가 됩니다. 근데 그거 내에 그 mp4 파일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최초로 실행을 하면은 그것이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 이게 추출되는 어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제 이제 쉽게 규명을 좀 했죠. 근데 아마 태블릿 PC 사용자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JTBC가 맨 처음 입수한 중에 막 이것저것 막 눌러보는 과정에서 이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이거 한 다음에 두 번째로 국가수에서 이제 분석한 보고서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니까 다른 것들은 뭐 기존에 있다가 이렇게 변경됐는데 사진 하나가 JTBC가 입수한 이후에 변경된 발도 하나 발견됐어. 사진이었는데 그래서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갤러리를 보면은 갤러리에서 이 썸네일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사진 이제 찍자마자 잘 찍혔는지 확인하는 거를 해본 적이 있으시죠? 그러면은 그때 보여주는 이렇게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는 그게 큐뷰 앱이라는 것에서 썸네일 만들어져요. 그 파일이었습니다. 그 파일이었는데 참 이상하게도 태블릿 PC에서 이 태블릿 PC는 사진을 갖다 이렇게 그대로 보면 괜찮은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놓고 보다가 이게 잘 안 되면 이렇게 왼쪽으로 회전시키는데 오른쪽으로 해갖고 좌우 균형을 맞추는 아마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누워있으면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생성 시간이 바뀌어요. 왜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파일이, 우리가 디지털 기기는, 디지털 데이터들은 만들어진 대로 이렇게 변하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변하지 않아요. 당연히 이렇게 사진을 회전하더라도 시간 변경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JTBC가 이렇게 이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이 태블릿 PC를 바닥에 놓쳐놓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돌린 거예요. 돌리니까 생성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생성 시간이 바뀐 다음에 다시 또 그거를 큐뷰 앱으로 보게 된 거죠. 보니까 시간감이 또 바뀐 거죠. 그래서 이건 바뀌었다는 거 인정을 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예전 시간이었는데 요것만 그 시간이었는데 그것도 쉽게 규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게 그 쟁점이 되는 그 사진입니다. 사진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텍 파일을 보니까 이 시간 값으로 충분히 이제 확인을 좀 규명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중단했었는데 뭐냐면은 실제로 이 태블릿 PC에서 촬영한 사진보다 엄청나게 사진이 많더라는 거죠. 왜 많냐? 그러니까 요거는 최순실 사용한 게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까? 그래서 우리가 근데 증거로 내놓은 사진들이 보니까 이렇게 다운로드된 파일들이에요. 그래서 다운로드 파일이 왜 이렇게 많지? 그래서 실험을 좀 해봤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만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진 파일이 다운로드 되더라고요. 근데 JTBC가 한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눌러보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성된 파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세보니까 얼추 비슷하더라.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은
해서 실질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메일 수신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이제 별도로 이 미디어 와치인데 반대쪽입니다. 거기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요거를 보고 이 HWP 요거 점 언더바 HWP의 이것이 윈도우 XP에서 작업한 거이지 않느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뭘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버전, 사실은 이제 한글 파일의 버전이 그냥 7.0.1.2로라고 붙여놨으면 좋겠는데, 버전을 갖다가 한컴 이상하게 윈도우 XP라고 한 버전을 이상하게 버전 관리하죠, 그죠? 그래서 사람 오해를 일으켰다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윈도우 환경과 무관하게 자기들이 배포할 때 그 당시에 운영 체제에 그걸 가져다 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붙여갖고 하는. 그래서 내부에 이제 한컴 파일, 여러분들이 한컴 오피스.hw 파일의 내부 정보를 보면은 그 어떤 버전에서 작업했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상위 버전에서 작업한 한글 파일들이 나오죠, 그죠? 그런 것이 이제 여기에서 보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내용을 갖다가 억측하는, 이거 잘못 억측하면은 이게 이런 작업한 것이 마치 윈도우 비스타라는 컴퓨터에서 설정된 어떤 게 작업한 걸로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 소송에 휘말려 보신 적 없으시죠? 혹시 있으세요? 살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디지털 데이터가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맞닥뜨리게 됐고, 그거를 초기에 자기가 좀 안다고 해갖고 자기가 다 분석을, 돈 좀 아끼려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잘못된 결과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동일한 이름의 파일이 굉장히 많이 생성됐더라. 그래서 이건 뭐 조작이었다, 뭐 이런 식의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상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은 뭐 소송가 그런 거 없지만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전문가를 빨리 섭외를 해서 같이 보는, 그래야지 좀 더 정확한 진실에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런 그 정치적인 쟁점으로 나온 거였던 것 같고요.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